검찰과 제가 다투면서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제출한 것은 위안부들이 돈 벌러 갔다라는 증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대신에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제대로 된 증거를 하나도 제출 못했어요. 언론 보도, 카더라만 모아서 검찰은 계속 들이밀고 저는 원사료를 찾아서 이러니까 이거는 돈 벌러 간 거지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냐 안 했냐, 즉 내가 허위 사실을 말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사건의 초창기 검찰이 기소를 해서 한 1년 2년 때까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발언을 잘못했길래 검찰이 나한테 2년 징역형을 살라는 구형을 하고 말이 되는 일이냐. 재판부도 시작할 때는 당연히 나를 유죄로 생각하고 이제 죄인 취급을 하는 걸 느껴요. 근데 이제 내가 들이대는 자료들이 워낙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자료들이니까 이거를 유죄로 하면 안 되겠네. 지금 2019년에 연세대 강의하실 때 위안부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이후로 이제 고소가 되셔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네, 길고 긴 지금 그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019년 9월 17일 날 강의가 있었고 그날 저녁부터 강의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언론에서 망언을 한 교수다, 친일파 교수다 하는 비난이 이어지다가 학교가 나를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가 되면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나를 기소를 해서 그 기소한 형사사건이 2025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 지금부터 딱 1년 전에 3심의 대법원 결론이 났고, 결론은 이제 명예훼손을 한 게 3가지 포인트로 기소를 했는데, 첫 번째는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위안부가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부분이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다라는 게 이제 판결문의 내용이었고, 그 과정에, 그런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 이제 검찰과 제가 다투면서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제출한 것은 위안부들이 돈 벌러 갔다라는 증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대신에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증거를, 제대로 된 증거를 하나도 제출 못했어요. 언론 보도, 카더라만 모아서 검찰은 계속 들이밀고 저는 원사료를 찾아서 이러니까 이거는 돈 벌러 간 거지 이게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판결문에다가 사실이다라고 써주지 않고 대신 학문의 자유로 말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판결을 하더라고요. 판사들이 좀 비겁한 건데 아무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냐 안 했냐, 즉 내가 허위 사실을 말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데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 윤미향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또 포인트가 2개가 있었어요. 그 정대협이나 윤미향의 명예를 훼손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사람들 그 단체 종북단체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무죄. 왜냐하면 종북단체가 맞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죄다. 종북단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쭉 제출을 했더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교수님 그 증거는 뭐였어요?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대표적인 게 뭐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컨대 뭐 윤미향과 그 남편이 김삼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제1교포 중에서도 조총련의 협조적이고 조총련하고 활동한 게 많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하여튼 온갖 증거가, 지금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온갖 증거가 다 있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윤미향이나 정대협이 중북단체다라는 판결은 내 판결보다 한 박자 앞서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준 게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돌아간 황 의원이 그 미디어와치 기사에다가 종북이라고 썼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윤미향 쪽에서요? 윤미향 쪽에서. 그 윤미향 그 사람은 뭐 고소 고발 전문가네요. 본인이 하기보다는 자기 밑에 있는
향법인가 하는 법인이 있어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과 김삼석과 그다음에 또 무슨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이 단체가 고소고발 당하거나 자기 단체에 불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싹 다 잡아가지고 하는 고소고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하나 있어요. 향법이라고. 근데 사실 그 자체가 일단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종북이라는 게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게 지금 내가 두 번째일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황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재판을 해서 이겼고 이겼어요. 그분은. 네, 이겨서 확정이 됐고 그것을 내가 또 받아서 아니 황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 다 무죄라고 판결났는데 내가 왜 죄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항변도 하고 해서 그것도 무죄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내가 유죄가 나온 게 정의기억연대 혹은 정대협이 위안부들을 교육해서 위안부들의 증언이 바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돈 벌러 갔다고 증언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정대협이 만들어지고 위안부들하고 막 같이 활동을 하고 나서는 전부 다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얘기로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증언의 내용이 바뀐 것까지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과거에 왜 그렇게 증언을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냐. 내가 이제 학생들이 그 질문을 했길래 그것은 정의연대가 위안부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강의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증거를 내가 충분히 제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유석춘 교수가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 그래서 벌금 200만 원. 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나에 대한 처벌의 수위에 비하면은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니까 큰 처벌을 받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처벌을 원했던 건가요? 형사 사건은 검찰이 구형을 하는데 검찰이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했어요. 야, 그 발언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형 2년을 살아야 된다. 감방에 가야 된다. 감방에 가서 2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벌금 200만 원이 결론이니까 사실은 거의 이제 무죄가 된 건데 그나마 벌금 2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유죄니까 형사 사건의 유죄니까 민사가 있어요. 손해배상. 그래서 따라서 민사를 막 처음엔 1억을 요구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진짜 그 사람들 정말 전문가네요. 지독하죠. 네, 지독하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민사 사건 형사가 끝나야 민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민형사를 동시에 걸었는데 민형사가 동시에 걸리면 형사 사건의 판결 결과가 민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사는 움직이질 않아요. 딱 접수만 해놓고 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에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니까 민사가 움직여서 이제 벌금 200만 원 나온 부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벌금 1억을 달라. 그래서 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또 온갖 증거를 들이대서 민심 1심 판결에서는 손해배상 500만 원을 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500만 원이 뭐 작은 돈도 아니지만 또 아주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잠시 이걸로 그냥 내가 돈을 내버리고 이 지리한 재판을 끝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500만 원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를 했습니다. 민사 2심으로 가서 위안부들을 교육한 정대협의 활동을 내가 죽으라고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거를. 그러니까 정대협이 제주도에 위안부들을 데려가서 뭐 온갖 교육한 게 있어요. 그걸 찾아서 민사사건에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들이밀고 이렇게 해서 이 증언이 바뀌게 된 거다라고 내가 프루브를 했더니 굉장히 유리한 거를 처음 제출한 거예요. 근데 형사사건에서 내가 찾지를 못한 거였는데 이제 추가로 찾아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민사 2심 재판부가 기일을 안 잡고 있어요. 그걸 들이밀고 나서부터 형사에서도 내가 유리한 거를 내가 이렇게 증거로 들이밀면은 형사 재판부가 기일을 안 잡고 1년을 넘게 끌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의심스럽네요. 그게 쉽게 그냥 뭐 증거가 제시되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판결인데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재판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수님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재판부도 시작할 때는 당연히 나를 유죄로 생각하고 이제 그 죄인 취급을 하는 걸 느껴요. 법정에 가면은. 근데 이제 내가 들이대는 자료들이 워낙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자료들이니까 이거를 유죄로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벌금 2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벌금 200만 원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것도
형사가 다 끝나고 민사하면서 내가 추가로 찾은 증거들에 의하면은 200만 원이 안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들이밀었더니 재판부가 기일을 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세월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게 나는 만약에 성공을 해서 벌금 이제 민사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낸 거 또 낼 필요 없다라는 판결이 나면은 형사도 재심 청구하려고 그래요. 아, 재심 청구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사 사건을 심리할 때 내가 피고인 유석춘이 제출했던 자료와 다르게 새로운 증거가 지금 나와서 민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벌금 200만 원도 잘못된 거다. 나를 100% 무죄를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까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뭐 그냥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사실 2019년도에 시작됐으니까 네. 벌써 거의 뭐 근 6년이 됐잖아요. 5년 반 뭐 이렇게 시간이 된 건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 힘들었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사실.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 형사 사건의 초창기,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서 한 1년 2년 때까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발언을 잘못했길래 검찰이 나한테 2년 징역형을 살라는 지금 그 구형을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근데 이제 좀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죠. 그때랑 비교하면 심리적으로 내가. 그래서 그때랑 비교하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 과정이 길게 6년 끌었으니까요.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죠. 그때 당시 또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였으니까 뭐 반일 사건이 날 때 문재인 사건이- 정부고 네. 난리였잖아요. 그때 뭐 저 유니클로 같은데 매장에 얼씬도 안 할 때 아니에요. 거기 뭐 유니클로 감시단이 있었어요. 심지어 뭐 유니클로 가는 사람 내가 포착했습니다 이러면서 인터넷에 막 글 쓰고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갖고 세월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반일 감정을 국가가 별로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이재명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이재명 정부는 반일 감정을 직접 자극하는 걸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속마음은 하고 싶은지 뭐 하기 싫은지를 내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는 일단 문재인처럼 노골적이진 않잖아요. 노골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 정세가 그때보다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서포트를 못 받는 상황에서 대만에 사건이 벌어지거나 북한이 무슨 사건을 벌리거나 그러면은 사실 휙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문재인 정부 때는 내놓고 반일을 하다가 이재명 정부는 내놓고 반일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반일인데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발언들을 보면은 위안부나 뭐 징용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경하다 그러나요? 황당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 사람이 잠자다겠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또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생 난리를 쳤잖아요. 이게 다 반일 감정하고 연관된 일인데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일은 감히 못하는 국제 정세에 처해 있어서 뭐 저한테는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뭐 모르겠는데. 근데 이재명은 참 사람이 약삭 빠르고 또 얄팍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꾀가 뭐 하여튼 약삭 빠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끝까지 충실해서 모든 행동을 그런 건 하는 아닌 그런 것 스타일이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거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교수님 이 과정에서 사실 뭐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싸우다가 그냥 그만두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벌금 같은 거, 뭐 민사에서 받은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뭐 고생했으니까 그만하자,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거를 계속 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마침 뭐 제가 완전히 최선봉에 서 있는 최전선에 서 있는 학자는 아니지만 최전선의 학자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에 있는 예컨대 이영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최전선에서 싸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영원 교수가 연구한 것이 맞냐 틀리냐를 나름대로 내가 따져보고 이건 이영원 교수 연구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의돼서 그런 발언을 했고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교수님 그 전에는 위안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한 예컨대 20년 전
애는 위안부에 대해서 그냥 우리나라 사회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내가 알지를 못했죠. 그냥 통념으로 통념으로만 알고 수준에서. 있다가 근데 이영훈 교수가 그 위안부에 관한 얘기를 사실은 한 20년 전에 MBC의 그 백분 토론인가요? 그 프로에 나와서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발언을 할 때는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이영훈 교수의 우리나라 현대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위안부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영훈 교수가 그 독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예컨대 또 쌀을 사갔다 수탈한 게 아니다. 또 토지를 수탈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영훈 교수가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내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 나도 그 대학 교수가 학자인데 저렇게 딴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내가 판단을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당시 논쟁이 되는 그 이영훈 교수의 글과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글을 찾아서 읽고 자료도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아 이건 이영훈 교수 말이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내부적으로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내 확신에 찬 얘기를 못 하는 거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야 이런 의견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인 여론은 이렇고 또 뭐 대항 담론은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보통 교수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하다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영훈 교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영훈 교수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강의실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한 5년쯤 이렇게 지났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그 대한민국에서 그 반일 정서, 특별히 위안부에 대한 진실이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가요? 많이 대중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좀 바뀐 것 같으세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세가 바뀌었다고는 얘기하지 못해도 위안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판단이 내가 강의실에서 그 얘기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위안부를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대세,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는데 제 발언 이후에 위안부법 폐지 행동 국민운동본부인가요? 그래서 김병헌 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김병헌 소장이 수요 집회를 그 정대협이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고 있었는데 맞불 집회를 같은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맞불 집회가 시작된 지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6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정대협 집회에 사람들이 지지하고 후원하다가 지금은 정대협 지지 세력이 조금 있지만 과거만큼 많지가 않고 우리 쪽 맞불 집회 쪽 반대하는 위안부는 돈 벌러 간 사람들이다라는 입장을 주장하는 집회에도 정대협 집회만큼 숫자가 그래서 대등하게 지금 그 현장에서 갈등이 대등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만 해도 엄청난 차이고 또 그 사이에 제가 법정에서 얘기한 발언이나 또 뭐 다른 연구자들이 얘기한 것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말하자면 짤 이런 걸로 인터넷에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좀 관심 있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좀 찾아보고 나서 아 이것은 유석춘 혹은 뭐 김병헌, 이영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무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수님 뭐 그만큼 이제 대중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후회는 안 하세요? 아 그때 그 6년 전 그 자리로 갔으면 아 내가 이런 발언을 할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겉으로 표현은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5년이 걸렸지만 좀 호전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한국 사회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어떤 이 지식의 일정한 부분을 바로잡는 데 내가 기여했구나 하는 보람도 느끼고 해서요. 지금은 후회 전혀 안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떨 때는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이승만 그 시리즈 네. 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이제 마지막 3권을 출간하셨는데요. 얼마 동안 이 책을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 위안부 사건 전부터 연세대에서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서 거기 초대 원장이셨죠? 네, 초대 원장이. 그게 2010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사건 나기 10년 전부터 이제 이승만 연구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하면서 보니까 이승만이라는 분이 내가 그동안 알던 것보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일을 한 분이라는 거를 구구절절 알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워낙 하신 일이 많아서 어떤 특정한 측면 하나에 관한 공부를 하고 나면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이승만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분이 90평생을 사셨고 한 일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성 감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와이까지 그거를 이제 뭐 연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제가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제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 이승만 연구원 원장 자리가 5년 제가 일을 했는데 그걸 끝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건 내가 언젠가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안부 사건이 터졌어요. 그 위안부 사건이 터지니까 격려해 주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너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고생을 사서 하냐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그 반응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좀 외면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자유일보라는 신문이 새로 생기면서 자유일보에서 저한테 이승만에 관한 연재를 평생에 걸친 이승만 이야기를 좀 연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쌍수를 들고 그 재판 때문에 고생하던 때지만 이거 내가 좀 그동안 좀 하고 싶었던 일인데 기회가 생기지 않아서 착수를 못 하던 건데 자유일보가 기회를 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유일보 쪽에서도 좋다. 당신이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연재를 해서 3년 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재판이 한창일 때 시작해서 위안부 사건의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이 작업을 하면은 이제 원고를 쓰는 시간만큼은 약간 힐링을 하시는 거예요. 힐링이랄까 하여튼 위안부 현안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몰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자유일보가 그런 기회를 만든 게 저한테는 위안부 사건을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이런 좋은 책이 나왔잖아요. 글쎄요. 네, 이런 역작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이 실제로도 오래 사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교수님이 이제 이런 작업을 마무리하신 뒤에 내리게 되신 이승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당시 이승만이 태어나서 배제학당 들어가는 20살, 25살인가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갈 때까지 그 당시에 산 사람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그런 지평에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고평가네요. 뭐 저는 이승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승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독재자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연구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승만을 고평가할 수 있는 높이평가 세계적인 기준에서 높이평가할 그러니까 수 있는 게 쉽게 말해서 루즈벨트나 처칠이나 그 당대 그 수준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루즈벨트나 처칠은 당대 최고의 정치인이었고 그 당시 이승만은 정치인 아니고 독립운동가였는데 예컨대 이승만이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게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이잖아요. 딱 5년 몇 개월 만에 쓴 글이거든요. 근데 공산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나오고 66년이 지난 다음에 동구가 망하잖아요. 소련이 망하고 동구가 망하는 게 1989년인데 이 글 나오고 66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열광할 수 있을 때 이승만은 이거 안 된다. 이거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66년이 지나서 망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 세계의 작가, 글 쓰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내노라는 사상가나 무슨 철학자나 무슨 뭐 사회학자나 뭐 정치학자 중에 공산주의 망할 겁니다라고 1923년
30년, 40년에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산주의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열광했죠. 네. 열광할 때 공산주의가 그나마 옳은 것은 이런 게 있고 나머지 이러이러한 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쫙 늘어나는데 그게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가지고 89년에 동구가 망하잖아요. 66년 전에 내다본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이 인정을 안 하고 전 세계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 글을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레닌의 공산당 선언과 이승만의 맞으면 엔티 공산당 선언이 나란히 비교가 되면서 야 공산당 선언이 나온 지 6년 만에 이승만이 공산당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는데 66년 만에 공산당이 망했다. 동구에서 망했다. 소련도 망하고 동그라파 다 망하고 그렇게 됐을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잖아요. 시간을 달렸다는 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앞서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기어가는데 이승만은 빨리 갔.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제목을 쓰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앞을 내다봤다 이런 아니요, 생각했거든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니까 앞을 내다보는 거죠. 다른 사람 못 보는 앞을 이미 앞서간 시간에서 또 앞을 내다보니까 계속 앞서가는 거죠. 그럼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뭐 공산당에 대한 어떤 통찰을 이승만의 통찰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승만의 어떤 해안이 또 빛나게 된 순간이 있었나?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 훨씬 시대를 앞서가서 이렇게 발언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펼쳤던 거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아니 독립정신에 써 있는 거를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잘 지금 읽으면요. 이승만이 내다본 그 일본의 팽창이나 뭐 러시아가 우리를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이후의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뭐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이게 다 독립정신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고 그걸 글로 남겼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는 하버드나 뭐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기 전에 일이잖아요. 전이죠. 네. 한성 감옥에서 쓴 거니까요.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자료 보고 청일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쓴 거죠.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팽창해서 우리를 먹고 우리가 식민 지배를 35년 당하고 그 얘기가 이미 다 써 있습니다. 독립정신에.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대비를 안 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선 집권하고 나서도요. 미군 철수하는 거고 미군 철수하면 전쟁 난다고 얘기했어요. 전쟁 났잖아요. 니네 전쟁 나면 책임질 거냐 우리 구해달라고 난리치고 시간마다 그 시점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할 뿐더러 그 예측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라는 대비까지 다 제시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겪고 나면 이승만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66년 지나서 우리 이승만 말이 맞구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승만 당시에 그를 뭐 그 프로핏이다, 그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승만이 뭐 모든 걸 다 맞춰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이승만의 그 통찰력의 근원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애초에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IQ가 높아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뭐 똑똑한 정도가 뭐 천재였는지 뭐 이런 게까지는 그렇죠. 모르겠고요. 네. 다만 그 어렸을 때 일화를 보면은 그 도동서원인가요? 어렸을 때 그 서원을 다니는데 그 서원에서 맞으면 요새로 치면 입시학원에서 예비고사,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부분은 1등 하는데 본고사, 모의고사, 예비고사 실제 예비고사라 그러나요? 요새 뭐라 그래요? 수능이요? 수능. 네. 수능 본 시험 가서는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동서원의 과거 모의고사에서는 이승만이 항상 1등을 해요. 근데 과거에 실제 가면은 떨어져요. 근데 그게 그냥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가 아니고 그 당시 과거가 이미 기득권층에 그 포획돼서 기득권층에서 기출 문제 나올 문제를 막 학원에서 서원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승만은 편입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부패할 시스템에. 네. 그러니까 이승만은 모의고사를 보면 1등 하는데 본고사 가면은 그 출제위원 맞으면 그 과거 시험에 출제위원들이 야, 이번에는 어떤 거 낼 거야 하는 사적 네트워크에 끼어 있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실제 애초부터 그냥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머리가 맞았나요? 우선 비상한데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완용도 비상했고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맞아요. 역사에. 뭐 수석한 사람 많고 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머리가 좋은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라는 어떤 그 신념 체계를 받아들여서 일찍이 그걸 굉장히 실천을 철저히 하신 분인 것 같고요.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신념을 다른 사람한테 강제로 따르라고는 그 요구를 안 했지만 사람들이 맞으면 도덕을 가지려면은 종교를 가져야 되고 종교의 가장 그 좋은 종교는 기독교다라는 그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뭔가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하느님을 믿는 그런 어떤 신념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키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신념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어떤 큰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승만은 뭐 그 개인 차원의 신앙도 있었지만 뭐 한성 감옥에서 개인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도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컨셉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그 컨셉에 따라 나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독교의 역할, 특별히 기독교와 이승만의 그 상관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그 부분에서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책에서 조금 단초는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 글로 이렇게 좀 부연을 해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의 핵심 기획자였고 3.1운동은 이승만 없었으면 안 벌어졌을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 교회사 연구회에 가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내가 카피를 하나 카톡으로 보냈는데 네네네. 저한테 보내주셨죠.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걸로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3.1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승만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 때 중요한 게 이제 3.1운동의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큰 배경이 됐다. 국제정치의 역학으로 민족이 자결하는 그것을 국제사회가 지지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자결하자.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 뭐 이거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는데 또 한 가지 그것과 동시에 이해해야 될 게 그 민족 자결주의가 1차 대전에 승전국 식민지에는 적용이 안 되고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국제정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1차 대전의 승전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1차 대전의 승전국인데 일본도 거기 승전국에 끼어 있습니다. 패전국은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오스만 터키 제국 이 나라들이 패전국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이 서로 해외의 제국주의 팽창을 하면서 싸움이 붙은 게 1차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1차 대전의 승전국인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 이제 패전국 식민지를 전후에 정리하는 회의를 할 때 윌슨이 제시한 게 민족 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전국 식민지에는 적용이 안 되고 패전국 식민지에 적용되는 원칙이 민족 자결이에요. 그럼 조선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저게 모든 해외 식민지에 다 적용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이긴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긴 사람들이 모여서 뭐 1차 대전이 끝나고 또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 국경을 조정하고 새로 그러니까 전쟁의 진 나라의 영토에서 여기는 띄어서 독립을 시킨다. 여기는 띄어서 다른 나라에 편입시킨다.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웠고 일본이 이기니까 청나라 요동반도 뭐 타이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전국이냐 패전국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승만은 일본이 1차 대전 승전국의 일원이라 우리가 국제정치가 아무리 민족 자결을 얘기해도 일본의 승전국의 식민지인 한국이 독립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내부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운동이 바닥에서부터 벌어져야지 그나마 승전국의 식민지인 한국이 독립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는다라는 걸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럼 이승만을 통해서 그때 당시 조선에 있던 지도자들에게 그 어떤 시스템이 하달된 거네요.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러니까 이승만이 가만히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이거
이제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이제 좀 지각 변동이 국제 정치 지각 변동이 있고 식민지들이 독립하는데 독일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나 저 터키 제국의 식민지였으면 오히려 일이 쉬운데 민족 자결이라 이게 일본의 식민지라 우리는 더 어렵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로부터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민족 봉기. 맞아, 우리를 해방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이게 얘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 판단하에 이승만이 국내에 있는 지도자들은 송진우 또 양전백,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독교 세력과 그 3.1운동의 중심이었던 중앙학교, 동아일보 중앙학교 세력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윌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 일본의 식민지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그 저항하는 운동을 보여줘야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작된 게 3.1운동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 배울 때 뭐 그런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죠. 언급하지 않죠. 언급하지 않는 뿐만 아니고 이승만이란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잖아요. 3.1운동하고 이승만은 관계가 없는 걸로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한 문헌을 검토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런 판단을 한 다음에 윌슨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윌슨이 총장일 때 내가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 이유를 막 설명하고 했을 때 그 배경과 이제 윌슨이 당시 대통령이고 세계의 지도자가 돼서 또 내가 찾아가서 그때 저 무슨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가려고 그러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원서를 낸 게 저거잖아요. 저 파리 강화회에 제출한 그 위임통치청원서. 그 위임통치청원서를 이승만이 써서 윌슨한테 주면서 그리고 윌슨이 이제 이승만이 쓴 거를 알고 아 이건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이승만이 지금 쓴 거구나. 이걸 다 알고 있는 사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하는 거 플러스 국내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김성수, 송진우, 양전백 그다음에 샤록스라는 그 미동병원 원장인 선교사 의사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독립운동을 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미국에서 이 윌슨을 좀 움직여 보겠다. 이렇게 해서 3.1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그 당시 유학생들한테 알려지고 일본에서 이승만의 활동이 보도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그런 활동들이 보도가 되면서 동경 유학생들이 자극을 받아서 미국의 이승만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28 동경 유학생 독립선언이 나오고 그게 3.1운동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그 당시 국제정세 플러스 이승만의 판단 그 이승만의 판단으로 국내의 독립운동가들 또 동경의 유학생들이 다 움직여서 3.1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실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그게 통합상해 임시정부로 가고 그 통합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이승만 되는데 누구도 시비 못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승만의 역할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과정부터 3.1운동부터. 3.1운동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정치 경제적인 효과는 임시정부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의 수반이 이승만이 되는 이유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인과관계가 쭉 연결이 되는 걸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마땅히 할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공이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수반으로 우후죽순 다 이승만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승만을 다 그 우후죽순으로 세운 임시정부가 다 뭐 100%는 아니지만 이승만을 수반으로 세우는데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런 배경이 다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하기가 그 누굴 떠먹여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 책에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의아했어요. 그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기반해서 우리 선조들이 뭐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뭐 유관순 누나가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때 조선 사람들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승만의 역할이 확실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리고 이제 3.1운동을 뒷받침하는 게 크게 보면은 기독교 세력,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개신교죠. 그 다음에는 천도교 이 두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에 보면은 33명 중에 상당 부분 상당 부분 거의 반이 개신교 목사님인데 이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승만하고 직결된 사람들입니다. 다 이승만의 그 기독교적 배경하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 연결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학교 동아일보사 출신의 송진우, 뭐 김성수 그 세력들이 이 3.1운동을 일으키는 밑작업을 할 때 두 세력을 컨택을 하는데 기독교하고 천도교. 이 개신교에서는 아무런 반대 없이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호응을 합니다. 이승만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도교는 할까 말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승만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 중에 반을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 동경 유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3일날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3.1운동을 하자라는 결정을 하고 니네 움직일 수 있냐 그랬더니 기독교는 우리 움직일 수 있다. 바로 응답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승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도교는 할게. 또 생각해보니까 말게. 할게 말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합치거든요. 이게 다 이승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승만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대통령들의 연설 3.1절마다 대통령들이 연설을 하잖아요. 뭐 사실 뭐 거의 영양가 없는 연설을 주로 말하는데 뭐 거기 안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뭐 레파토리 반복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중에 이승만 언급한 사례가 없었어요. 역대 대통령 연설 중에서. 3.1운동 중에 저는 기억이 없네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뭐 교과서에도 가르치지 않고 참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야겠다. 3.1운동뿐 아니라 광복절에도 이승만을 얘기를 안 하는데요. 8.15. 그렇죠. 8.15.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는 왜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뭐 주류 사학계, 대한민국 그 역사 학계가 하나의 큰 내러티브 중에 하나는 이승만 지우기 또는 이승만 죽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 국부를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왜 그런 내러티브, 이게 분명히 내러티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팩트 그대로 이렇게 찾다 보면 모든 사건에 이승만이 있잖아요. 3.1운동에도 그렇고 임시정부에도 그렇고 대한민국 건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에서 역사를 그냥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면 이승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는 것조차도 다 왜곡된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결합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계기에서는 이런 효과, 저 계기에서는 저런 효과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이승만 대통령의 말년이 좀 바람직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50년대 후반에서 그 실수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상의 한계 때문에 치매 초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상이다가 어떨 때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치 지도자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은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정치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옛날 일을 기억을 못하면은 치명적이죠. 근데 그런 현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말년에.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결국 그게 그래서 3.15 부정선거로 이어지고 5.16으로 이어져서 4.19, 5.16으로 이어져서 이제 5.16이 들어와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18년을 집권하면서 첫 번째 잘못이 4.1 박정희 정권은 우리는 지금 5.16과 4.19를 어느 정도 분리된 걸로 보는데 5.16 주체 세력들은 그 당시에 우리는 4.19를 계승한다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4.19를 계승하고 4.19 정신을 확립한다라는 게 이승만 지우기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이승만을 지웠고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의 어떤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을 좀 지우지만 이승만의 반공은 이어받았죠. 근데 이제 반공을 지우는 거는 5.18 그다음에 저 광주 80년대 광주가 벌어지고 나서 광주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광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죠.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이 세력이 지금 집권한 게 20년,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반공도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에 관한 유산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면서 이승만 지우기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 다 실수가 있는 거네요. 네. 참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이제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복원을 해서 역사를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순간 또 정치인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좌익들이 자기 사관을 만들고 그 사관을 언론과 학교 교육에 반영하는데 3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예컨대 이영훈 교수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밑작업을 한 것을 퍼뜨려서 이게 학교 교육에 반영이 되고 지배적인 언론의 담론에서 기본 어떤 중심축을 차지하려면은 시간을 10년, 20년, 30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조급하게 오늘 왜 이거 바로잡지 못하느냐, 내일 저거 왜 바로잡지 못하느냐 하는 식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 운동을 하면은 지쳐버립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2020년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거는. 그래도 최근에 이승만 관련해서 여론조사 보면 호감도가 한 30%까지 올라간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던 뭐 상상도 못했죠. 옛날에는 뭐 1%, 3% 이렇게 뭐 언저리에서 머물렀었는데 그것만 보면서 아 저는 가장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가장 이렇게 희망적인 기사였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승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처럼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조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학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대중들에게까지 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그 이승만 알리기를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큰 산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그 민간인을 많이 학살했다. 그리고 뭐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3권이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에 나온 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선 한강 다리에서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아, 그 사실이 아니다. 민간인이 한강 다리가 폭파되는 순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헌병과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경은 지나가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민간인은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로 입증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 내러티브는 민간인들이 그 다리를 막 피난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다리가 터져서 500명 죽었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 죽었다. 예, 그게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관련된 자료를 제가 많이 사실 이게 건국전쟁에서 영화 건국전쟁이 작년에 이번에 2편이 나왔고 1편이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되고 나서부터 또 전문가들이 뭐 여러 가지 자료로 논쟁을 하다가 그 논쟁의 결과를 제가 이번 책에서 다 정리를 해서 우선 민간인 희생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또 방송도 이상한 거 하지 않았다. 방송도 굉장히 그 군의 사기를 돋구고 민간인들의 대비를 부탁하는 거지 무슨 뭐 안심하십시오 뭐 국군이 뭐 서울 저 이북으로 쳐들어 올라가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것도 입증을 다 했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강다리 폭파하기 전날 밤 10시인가에 방송된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의 대본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본이 물론 한국말로 방송을 하셨는데 그 한국말로 방송한 걸 미군이 감청을 합니다. 미군 부대가. 감청한 것을 영어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동시 통역을 하면서 감청을 한 거예요. 그 영문 자료를 찾아서 번역을 다 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괴고를 만나서 열심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니까 우리 국군이 싸우는 것을 격려하고 여러분도 각자 전쟁에 대비하면서 우리가 미군이 우리를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 지원이 도착해서 우리가 전세를 반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전시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야 될 말을 하셨고 근데 그동안은 뭐 거짓말 했다 그러면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 비난했는데 그러니까 한강 다리를 둘러싼 이승만 대통령의 방송 완벽했고 다리 폭파 순간에 민간인 통제해서 민간인 희생 없었고 이게 우선 이번 책에 나왔고 두 번째는 6.25 전쟁 기간 중에 그 두 가지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이제 급하게 모집한 군 장병들한테 원조 물자 그러니까 군복 같은 거 네. 군수 물자 그런 거 주는 것을 이승만이 떼먹었다
아 그게 그 주장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걸 보급이 안 돼서 막 훈련소에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추위에 굶어 죽었다. 아, 근데 실제 굶어 죽긴 했어요. 그 실제 장병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 중에 개판인데 그 개판의 원인이 이승만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이 아니고 그거는 그 당시 국방장관인 국방장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런 게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치매는 아니죠. 제가 교수님 그 치매 관련 신성모 치매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명사가 생각 안 나는 건 괜찮대요.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기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동사가 잘 생각이 안 나면 그게 치매 전조 증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공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돼라는 말을 못 하고 뭐 밥을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뭐 시간을 뜸들인다거나 아니면 밥을 뭐 불러야 돼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농담을 하셨겠지만 치매로 가는 길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현상이 네.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지명이랑. 근데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근데 노화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현재 치매다라고까지는 얘기 못 하는데. 전조 증상으로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성모가 생각이 안 나도 한 5초 10초 지나니까 신성모 이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치매까지는 아닌데 이제 치매로 가는 증상이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 30대 지나면 보통 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죠. 다 그냥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자기 자녀 한 3명 있으면 이름도 막 헷갈리잖아요. 내가 그래요. 손자를 부르면서 딸 이름을 부르는. 그게 진짜 헷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같은 애들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놈이야.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그 국민방송사고 또 이제 보도연맹 사건. 보도연맹. 네. 그러니까 보도연맹이라는 게 뭔지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승만 책임이라 그러는데 이승만 책임이 아닙니다. 보도연맹이 뭐냐면은 이제 6.25 전쟁 나기 전에 그 이제 이게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간첩 또 남한의 그 고정 간첩들 이런 사람들을 그 이제 뭐라 그럽니까 검거를 다 하고 남로당을 해산시켜야겠다. 그래서 남로당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20만 30만 남로당에 선전할 때 100만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실제 한 20, 30만의 사람이 남로당에 가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전향시켜서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 보도라는 게 지킬보 길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협회를 하나 만들자. 그게 만들어진 게 보도연맹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전직 남로 당원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전직 남로 당원들을 대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재교육해서. 기구가 이제 보도연맹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면 공산주의자 쉽게 말하면 이제 빨갱이들을 선도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제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맹원이 그러니까 회원이 30만 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명단이 있는 거죠. 남로당 당원이었다가 이제 새로운 국민으로 탄생하겠다고 찾아와서 이름을 올려갖고 재교육을 받기로 한 사람이 30명. 이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져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 말하자면 6.25 전쟁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면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바꿔서 우리 편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 골수들은 야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전향 안 해. 맞아 비전향 장기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게 보도연맹입니다. 그 보도연맹을 교육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고 오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6.25 전쟁이 바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져서 전선이 남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제 남한의 치안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남한에서 죄수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중에서 실정법을 위반해서 간첩이나 뭐 온갖 죄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북한이 다 감옥문을 열고 니네 나가서 맞아 당성이 니네 좋으니까 니네가 지명하면 이제 반동분자들을 다 우리가 잡겠다.
라고 해서 자기들 통치의 수단으로 최전선의 앞잡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후퇴하는 경찰이나 군에서 이 지역에서 후퇴를 해서 저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던 감옥에 악질 보도연맹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손도 안 보고 그냥 후퇴를 하면은 북한군이 들어와서 문 열어주고 야 니네가 그러면 그동안 니네 괴롭힌 애들 누구야 명단대. 그래서 경찰서장은 누구였고 뭐 무슨 가족은 누구 그러면 가족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잖아요. 6.25 때. 그러니까 이제 벌어진 거는 지금 와서 하는 얘기고 이제 전쟁 중에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게 현안입니다. 후퇴하는 군과 경찰의 가장 큰 현안은 우리가 관할하는 이 지역에 있던 전직 빨갱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갖고 일부를 처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악질이다. 근데 그게 그 중에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원론은 가능하지만 근데 현실은 불가능해요. 전쟁 상황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피한 일이었다. 불가피한 일이에요. 네. 그런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승만을 비난하는 건데 그럼 전쟁의 책임을 김일성한테 묻듯이 이것도 김일성 책임인 거죠. 전쟁이 안 벌어졌으면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이 안 벌어졌으면 보도연맹이 교육하고 재교육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맞으면 대한민국의 떳떳한 시민으로 바꾸는 과정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전쟁의 진행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승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승만이 그 순간에 이승만이 지시하는 경찰이 찾아서 너 앞으로 나쁜 짓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약속할래? 약속 받아.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걸 이승만 비난을 하는 소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려면 김일성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죠. 김일성 그렇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책임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승만 책임으로 좌익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럼 그 보도연맹 사건하고 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있잖아요. 양민 학살. 네. 1951년 2월 달에 사실 제 채널에 어떤 그 구독자분이 한번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승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돼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 최근에 의문을 좀 가지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이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좌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왜곡 선동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정확한 기억을 저도 잘 못하는데 하여튼 거창 그 지역에 빨치산들이 들어갔잖아요. 빨치산들이 들어가서 빨치산을 소탕을 해야 되는데 소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빨치산의 활동과 경찰의 소탕이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낮에는 대한민국 경찰이나 군인 편에 주민이 서게 되고 밤 되면은 또 빨치산이 그 밤을 이용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식량 같은 걸 가져갈 때는 또 자기네 편으로 주민들을 강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낮에는 이쪽 편 들고 밤에는 저쪽 편 드는 걸 안 하면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빨치산 중에 그 마을 주민들의 친인척이나 가족들도 있죠. 많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양다리를 주민들이 걸치게 되는데 그걸 보고 그 이제 양쪽에 빨치산 쪽이건 군경 쪽이건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니네 왜 어젯밤에 걔네들한테 식량 보급했어? 그걸 문제 삼아서 죽이는 경우도 민간인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거꾸로 또 쟤네들이 빨치산들이 니네 어제 낮에 왜 군경에 협조해 줬어? 우리 있는데 왜 가르쳐 줬어? 죽이는 경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지금 평시에 무슨 위안부 사건 수사하듯이 온갖 관련자 다 불러서 증언 듣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이승만은 독재자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주 4.3도 전쟁입니다. 그거. 여순 반란도 전쟁이고 지금 빨치산 그 거창의 그 빨치산들 뭐 온갖 태백산의 빨치산들 다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4.3도 전쟁의 어떤 일환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남로당이 이렇게 전쟁이죠. 그 무슨 거기 보면은 무슨 이덕군가가 쓴 빨치산 투쟁 유교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남로당
노획한 문서가 있습니다. 군경이 그 경찰이 노획한 문서에 보면은 남로당 유격대 투쟁 보고서인가 하는 그 문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가서 누구를 죽였고 하는 게 다 나오는 문서거든요. 말하자면 그 남로당 제주도의 남로당이 나중에 그 해주에 남로당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 얌전하게 생긴 그 김달삼이요? 김달삼. 네. 1대 책임자가 김달삼이었고 2대 책임자가 이덕군가 하는 사람이고 3대 책임자가 뭐 누군가 있는데 그 투쟁 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쓴 책임자가 지금 김달삼 그 이덕구 뭐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서 경찰을 어떻게 죽였고 또 뭐 민간인을 어떻게 희생시켰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그냥. 전쟁 일지예요, 그냥.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4.3이 1948년 4월 3일인데 그렇죠. 네. 그거보다 1년 전인 47년 3월 1일 날 말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47년 3월 1일 날 그 제주도의 남로당이 이제 앞으로 있을 그 국회의원 선거 미 군정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일정에 우리가 협조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 좀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키자. 자기들 말로 봉기를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그 47년 3월 1일 날 있었던 3.1운동 기념식에 봉기를 경찰이 진압하다가 경찰이 탄 말 발굽에 어린애가 하나 치여 죽어요. 그걸 가지고 시작된 게 4.3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실제 4.3보다 1년 전에 3.1운동 때부터 시작돼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요가 계속 준동하고 있었던 거네, 여기저기서. 그게 일종의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뭐 저 여순 반란도 전쟁이고 빨치산이 유격 투쟁하는 것도 전쟁이고 이게 6.25라는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으로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고요. 그 전쟁의 책임은 미군정이 그걸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군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를 못하고 또 남한에서 준동하는 아까 얘기한 그 남로당 세력들이 그 전에 미군정 들어오자마자 뭡니까 뭐 대구 폭동도 일으키고 하잖아요. 저 좌익들이 온갖 그 위조 집회 사건도 있고 정판사 사건, 네. 위조 집회 사건, 대구 폭동 뭐 온갖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무장 투쟁 사건이죠. 그러니까 6.25 전에 6.25가 벌어진 겁니다 이미. 근데 이 지점에서 사실 좌파들이 그 독립운동을 정가의 보도로 많이 이용하죠. 특별히 이승만을 비판할 때도 편안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외교활동만 했다. 뭐 독립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만주에 있는 그 무장투쟁 단체들을 많이 올려치게 하잖아요. 이제 실제 그게 좌파들의 어떤 그 행동 방식인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그 건국 전쟁 또는 뭐 독립 전쟁은 6.25 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6.25 전쟁, 한국 전쟁.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소규모 국지전들이 결국은 전면전으로 타오른 게 6.25 전쟁이고 그 6.25 전쟁에서 이승만이 이겼다라고까지는 얘기 못해도 지켜냈잖아요, 나라를. 반쪽이라도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겼으면 이제 북한까지 우리가 접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못했고 대신 남한을 뺏길 뻔하다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휴전선이라는 게 과거의 38선하고 비슷한 선에서 지켜냈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당한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이승만이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좌익들은 그 일제 말기에 자기들이 일본하고 투쟁한 것을 가지고 엄청 그 자기들의 공적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난 트리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좌익들은 그렇게 투쟁한 이유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투쟁한 겁니다. 좌익들이 만약에 일본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영토에다가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이 좌익들의 무장투쟁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평가할 때 싹 뺍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좌익 단체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홍범도도 거기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해당되죠. 홍범도. 당연히. 네. 좌익들이 무장투쟁하고는 전부
공산 국가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 그때 당시에. 우익들은 무장 투쟁을 많이 안 했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있긴 하지만 우익들은 보통 좌익은 지하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과 제도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게릴라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무슨 통치 기구였던 온갖 그 장치들하고 상관없이 좌익 활동을 하는 거고 우익은 지상에서 법과 제도를 따르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순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신문사를 발행하고 신문의 사설이나 뭐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실력 양성을 통해서 독립을 하자라는 거가 이제 좌익들이 보기에는 비겁하다, 타협적이다. 책상에 앉아서 뭐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갈 건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힘겹게 싸워서 밥도 못 먹고 막 민간인 가서 약탈도 하고 그래갖고 독립운동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겼으면 니네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니네 북한 공산주의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우리가 기려야 돼?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보훈 체계가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본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익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에서 빼야 됩니다. 빼야 된다. 빼야 됩니다. 독립운동 아닙니다. 그거. 그건 공산국가를 만들자는 운동이고 그건 좌익 운동이고 그건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기리는 지금 온갖 보훈 정책이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것이 진짜 독립운동이지. 그건 공산운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국군 전사자들이야말로 진짜 독립운동가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네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싸운 분들을 기려야지. 이게 뭐 홍범도를 기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이승만은 뭐 지난번에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평생 싸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싸우는 싸움이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교수님 평가 중에 자기의 싸움이 굉장히 힘든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승만이 미국하고도 많이 싸웠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 우리 뭐 보수 분들한테도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이승만이 왜 미국이랑 그렇게 싸웠을까요? 아니 우선 이승만 왜냐면 요즘에 보면 미국이 뭐 절대선이고 그냥 미국 형님 올라타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당연히 미국이 많은 부분에서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주권국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승만은 미국이랑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어요, 사실. 네. 네. 아니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그 활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유학하고 이제 해방될 때까지 미국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때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 상대로 이승만이 스피치를 하면은 항상 하는 게 미국 당신 내에 우리나라랑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어서 서로 어려울 때 지켜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는데 니네 안 지켜줬다. 니네 도덕적 반성해라. 니네 하느님이 세운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니네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이게 하느님 말씀대로 니네가 사는 거냐. 니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승만. 그러니까 훈계를 하고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훈계 정도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싹 긁어놓습니다. 니네가 뭐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고? 근데 이 조그만 나라 한국도 못 지키면서 그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약을 빡 올리고 자존심을 싹 긁어놓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이걸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으면은 싸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하고 싸우는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워낙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 군정 기간에 그 3년 동안 중에서 2년 넘게 미 군정이 저걸 합니다. 좌우 합작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딸을 시키고 이승만은 뭐 너무 늙어서 이제 아무런 정치적 역할을 못 하니까 저 사람은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46년 3월, 4월, 5월 그리고 이승만이 결국 정업 발언하는 것 때하고 다 맞물리는 일인데요. 그래갖고 여운형 김규식을 내세워가지고 이승만 따시키고 하고 이승만은 거기에 저항해서 유엔으로 직접 가고 막 미국 여론을 상대로 바꾸고 하죠. 그럼 미국도 그때 당시 정말 보는 눈이 없었네요. 지금 이제 평가를 해보면 그때 당시를 보자면. 왜냐하면 여운형이나 김규식을 밀었잖아요. 미국은. 네.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그런데 미국
그렇게 된 건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2차 대전이 끝났는데 간신히 이제 전쟁에서 이게 그 벗어나서 이제 저는 복구로 가야 되고 뭔가 판 아메리카를 유럽에도 만들고 아시아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너무 강경하게 나와서 자꾸 공산주의랑 싸우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계 대전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미국에서는 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전쟁이 갓 끝났는데 저 사람은 또 전쟁하자고. 한국에서 지금 북한하고 싸워야 되고 중국하고 싸워야 되고 소련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너무 강경해서 우리 지금 상황에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 국내 여론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그러는 노력도 합니다. 이승만은. 이승만을 제거하는 게 무슨 그 에버레디 플랜. 그런 거를 준비했다가 포기하죠. 미국이 스스로. 준비했다가 포기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의 지지를 항상 미국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려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한 사람이다라고 좌익들은 이승만을 그렇게 평가하는. 미국의 꼭두각시다. 뭐 그렇게 선전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참 그걸 보면 그 미국이나 영국 역사에서 처칠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인들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은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끝까지 밀어요. 계속 딜레이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경종을 울린 사건이 땅 터지면 그때 이제 뭐 거인 일어나듯이 딱 깨어나가지고 자기 힘을 발휘하고 또 다시 쉬러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칠이 위대하다 평가받는 이유는 그 미국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미국을 계속 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이 방향이 승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좀 힘을 내고 좀 털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바지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고 보니까 처칠의 그 말이 맞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굉장히 그 호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처칠 같은 면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을 어떻게든 끌어가잖아요.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승만이 한 연설 중에요. 그 54년인가 전쟁 끝나고 미국 가서 그 왜 우리가 그 뭐죠 합동 연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양원 연설. 예, 양원 연설. 예, 그때 이승만이 한 연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중국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제압하지 않고 이 전쟁을 끝냈느냐. 니네 비겁한 거 아니야. 그 얘기하면서 그때 처칠을 인용합니다. 처칠이 2차 대전 때 이런 얘기한 것을 니네들 그때 말 안 듣다가 나중에 처칠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너네 평가하고 있지 않냐. 지금 내가 처칠하고 똑같은 신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연설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처칠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당장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만 결국 똑같다. 처칠이 한 말이 맞지 않았느냐. 내 말도 맞는 말이다. 이승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 그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부각하면서 중국이 자유진영의 편에 돌아오지 않으면 세계에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중국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때 처칠 인용합니다. 그때 처칠 인용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아이젠하워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핵전쟁이 발생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이 중국을 바로 개입해서 때려버리면 소련이 바로 핵으로 이제 미국에 보복을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우려는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될지 이승만 말이 맞았을지는 그렇죠. 그건 또 모르죠. 실제 뭐 이승만은 또 아주 구체적인 전략 플랜을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소련은 절대 보복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은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그러면서 나는 이게 하드 닥트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참 지금 와서 보면 그때 했으면은 지금같이 미국이 중국 때문에 고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숙제를 빨리 끝내놨으면. 그때 정리를 했으면 지금같이 일을 키워서 막 숙환이 돼가지고 지금 왜 옛날에 클린턴하고 김영삼 클린턴이 북폭하려고 그럴 때 그 영변 원자로 때려 부시려고 그럴 때 김영삼이 그걸 말려가지고 클린턴이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지가랭이 잡고 그때 말려서. 그거 했으면은 지금 북한 핵 가지고 저 난리치는 거 뭐 10년 들어서도 지금 뭐 핵미사일을 뭐 몇 발을 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 그런 게 다 이승만은 앞날을 내다봤고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은 앞날을 못 내다봐요. 그렇죠. 사실
북한에도 사실 핵만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아무것도 뭐. 아니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일이 그렇지. 북한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실. 북한 핵이야말로 정말 그래서 저는 페인 인더 S입니다. 페인 인더 S.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대통령 중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평가조차 할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재임 기간 동안 사실상 북한이 핵을 테스트하고 완성하고 지금 뭐 무기까지 장착을 했잖아요. 김대중은 내가 책임지겠다. 지가 책임져. 뭐 어떻게 책임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키는 건데 뭐 그걸 못하는 대통령이면 뭐 평가조차 가치가 없다.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승만은 정말 선지자고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고 시간을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교수님 이제 이 세 권, 사실 뭐 대하 드라마를 거의 끝내신 건데 앞으로 뭐 연구 계획을 또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정리하는 이제 작업은 일단 나갈 했고 물론 아직도 뭐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씩 고쳐야 될 부분,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덩어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7월, 8월, 9월 동안 아까 얘기한 미 군정이 이승만을 따를 시킬 때, 따돌림을 강하게 할 때 자기의 정치적 판단을 도와줄 정보기관을 운영을 합니다. 민간, 그러니까 이승만 개인이 운영한 정보기관이에요. 그 정보기관이 생산해서 이승만한테 보고한 보고서가 한 건당 뭐 40페이지 이렇게 되는 걸로 1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사료를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승만을 고립시키니까 자기가 어쨌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사설 정보기관을 가동한 거네요. 네. 자기 개인 사설 정보기관을 가동해서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정리하고 또 미국이나 이 유럽 이런 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언론을 통해서 받은 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승만한테 보고한 그 기록이 17개의 문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뭐 김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뭐 또 그 당시에 이승만과 동지이면서도 미묘한 관계에 있던 예컨대 신익희, 뭐 이범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치밀했던 사람이네요, 이승만이.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보니까 그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알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배제학당에서 온갖 그 선교사들이 주는 외국의 신문 기사 잡지를 보면서 정보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깨달아 가지고 신문사를 정보기관으로 생각했었어요. 자기 신문사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문사는 일종의 아.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분류하고 기록해서 앞으로 필요한 판단에 써먹을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 신문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통찰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언론사 그래서 뭐 그냥 보고 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루하루 보고 이게 쌓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정보기관이 생산한 보고 문서가 신문사는 매일 생산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매일 신문에 사설 쓸 때 생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말하자면 통치자로서의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는 온갖 언론에다가 다 기고하고 언론사 사람들하고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하는 게 그런 거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예컨대 특무대 김창룡 장군이 만든 특무대 같은 것을 운영하는 거가 숙군할 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숙군이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빨갱이들이 워낙 많았는데 전쟁 전까지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가 6.25 때 군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이게 다 정보 정치의 소산이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6.25 졌을 수도 있잖아요. 졌죠. 졌을 수도 있게. 졌죠. 네. 하긴 뭐 군인들이 다 저쪽으로 군의 반 넘어갔는데. 이상이 뭐 전부 그런데 뭐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월남같이 되는 거였죠. 그런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한 사람이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이 그나마 어떤 레피테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많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군정이 이승만을 쳐내려고 하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온갖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생산해서 자기한테 보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받은 문건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일반 분들이 좀 볼 수 있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 또 그 정리가 좀 되면 한번 교수님 모시도록 물론입니다. 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참 대단해요. 그 미국하고 맞짱을 뜬다는 거는 뭐 대단한 상상도 거죠. 못 하잖아요. 뭐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 뭐 국력이 그렇게 많이 커졌다고 해도 지금도 미국 맞짱 뜨는 건 생각 못 할 텐데. 맞짱 뜨신 분 차베스 떴다가 지금 뭐 저기 무덤에 있고 마두로도 맞짱 떴다가 이미 마두로. 저기 미국으로 송환됐잖아요. 지금 차베스 마두로 생포됐죠. 두 분 같이 되지. 그러니까 맞짱을 떠도 뭘 이겨야죠. 알고 제대로 생존을 해야죠. 미국을 이해하면서 맞짱을 떠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원하는 요구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면서 맞짱을 떠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고 까불다가 저렇게 되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까불다가 한번 데이고 나서 좀 정신 차렸잖아요. 한미 동맹 FTA도 하고 했었죠. 뭐 노무현은 그런 면에서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나아진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뭔가 성장을 했어요. 예. 뭐 근데 뭐 문재인이나 이런 문재인- 놈하고는 완전 완전- 차이가 문재인은 뭐 하여튼 문재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교수님 이제 이승만 연구를 이렇게 해보고 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한마디로. 물론 쉽지 않은 좀 챌린지긴 하겠지만요. 좀 요청을 드리고 싶네요. 한마디로 요새 저 정광훈 TV에서 제가 이승만 연재를 하는데 거기서 쓰는 키워드는 근대화의 챔피언. 근대화의 챔피언. 근대화의 챔피언 이승만. 근대화의 챔피언 이승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여러 앵글에서 볼 수 있지만 가장 종합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는 근대화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로 근대화되는 과정에 이승만은 그 근대화를 설계하고 근대화의 길을 개척하고 우리를 안내해준 근대화의 챔피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 책에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제 당시 1942년도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와서 이제 한국어 단파 방송에서 이승만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잖아요. 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의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니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은 끊임없이 싸움을 얘기했어요. 네.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이승만의 싸우라는 메시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메시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우선 이승만이 그때 싸우라 한 것은요. 1차 대전 때 우리가 싸우지 못했잖아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3.1운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일본하고 싸우지 못했고 2차 대전 때도 우리가 승전국에 포함이 안 돼서 1차 대전을 정리하는 거나 2차 대전을 정리하는 강화회의, 평화회의에서 우리 쪽의 이익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43년이죠. 42년도. 네, 42년. 네. 42년이면 지금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싸워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우리가 임시정부가 승전국에서 인정해주는 정부가 되면은 일본이 졌을 때 우리 걸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이제 영어 표현 중에 earn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earn, 얻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걸 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우리가 뭔가 여기 참여해가지고 프리라이딩만 하면은 우리 걸 못 챙기다. 네. 가만히 그냥 앉아서 나무가 열매가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싸워서 분투해서 쟁취하라. 근데 그것을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싸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싸울 때가 왔다. 그 전에 이승만이 싸우지 않고 뭐 말하자면 글 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교육하고 그때 그럴 때는 그럴 때고 지금은 싸울 때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점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무 때나 싸워서 괜히 사람들 인명만 손해 보고 헛된 노력하지 말고 지금은 싸울 때다. 근데 독립운동 만주에서 한 사람들은 싸울 때가 아닐 때 싸운 거예요.
그냥 뭐 아니, 그러니까- 싸우는 게 비즈니스였잖아요. 아니 그래갖고 그때 그 무슨 700만 되는 관동군 일본군을 상대로 그 몇십 명이 싸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패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본이 패배가 눈앞에 왔는데 우리가 안 싸우면은 못 얻는다. 그런 판단이 정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은 평생 지론처럼 말했던 게 실력을 키우고 때를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대립을 일으킬 텐데 그 대립의 틈을 타서 조선 독립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기회가 생긴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싸울 때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왔다. 그 42년 그때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점의 맥락에 대한 판단이 누구보다 뛰어난데요. 나는 정세 그게 판단이.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나아갈 필요한 때와 빠질 때를 아는 거. 나아갈 때와 그게 빠질 때. 어렵습니다. 그게 실제. 힘들죠. 네. 네. 낄낄 빠빠가 안 돼서. 살다 보면은 네. 지금이 끼어야 될 때인지 빠져야 될 때인지를 사람들이 헷갈리고 헛발질을 하면서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승만은 정말 그 주어진 어떤 특정 시점의 상황과 맥락 판단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런 능력이 오늘날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승만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요새는 뭐 안 없죠. 나타나요. 뭐 사실 없죠. 사실상 없다고 사실 봐요. 이승만, 박정희가 그런 능력은 제일 뛰어난 사람들. 정세 판단을 하고 네. 낄낄 빠빠하면서 국익을 네.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실제 이승만에 대해서 나왔던 비판 중에 뭐 무장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 뭐 편안하게 앉아서 외교만 그건 이승만을 살랑살랑하고 모르는 다녔다.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시점에는 싸우라고 하는 거는 무장으로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분투해서 일어나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무장투쟁하라는 겁니다. 무장투쟁하라는 거죠. 그때는 이미 저걸 했잖아요. 저 미국의 그 OSS 말씀하시는 OSS, 거예요? OSS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OSS가 교육해서 버마 전선에 투입해서 버마 전선에서 한반도로 가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니네가 채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중국말도 하고 한문도 알고 일본말도 잘하고 해서 척후병으로 맞으면 그 배우의 정보를 모아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으로 활용하면 좋다. 그래갖고 OSS 대원들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OSS가 CIA의 전신이죠. 전신이죠. 네, 전신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 수집에 거기서도 이승만의 정보 수집에 관한 어떤 그 해안이 드러나는 게 필요할 때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그걸 미국의 CIA 전신인 OSS하고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싸우라 그러는 거죠. 지금 싸울 때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OSS하고 협력해서 저 버마 전선으로 가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가서 첩보를 수집한다. 싸워라. 그리고 실제 이 청년들이 일본과 전선에도 투입될 예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투입은 못 됐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하는 그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일본과 이제 전선에 투입되는 건데 투입이 되는 건데 그 순간에 이제 전쟁이 끝나버려요. 일본이 패망하면서 전쟁이 끝난 거죠. 이승만도 그걸 굉장히 아쉬웠다는. 원자탄이 터질 줄은 이승만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싸워야지 승전국의 자격으로 네. 어떻게 보면 독립을 협상할 수 있을 텐데. 참 너무 뭐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오늘날 이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 이승만의 그 파이팅 스피릿 있잖아요. 싸움의 정신. 그러니까 우선 인간의 본성이나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떻고 하는 그 약간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승만은 인간 본성의 어떤 기독교적 특성이라 그럴까 기독교가 보는 세계관, 기독교가 보는 인간관을 받아들인 분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종교적, 철학적 이런 어떤 자기의 믿음이 투철했던 분이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정치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없이 인간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인간이 사악하다, 어떨 때는 인간이 좀 뭐 선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막 섞어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정치 지도자로 대성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먼저 간파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독교적 신념이 투철했고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실천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 판단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갖고 있는 함의, 역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뛰어났고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우고 지킨 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없으면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성질만 내다가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정신. 사실 요즘에 뭐 제 채널을 보는 분들도 많이 그렇지만 보수 진영 전체가 좀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좀 많이 낙담해 있고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새해가 돼도 좀 이렇게 실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이승만의 이런 발언을 보면 굉장히 또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또 참 속에서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그 동기가 많이 부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선 당장의 현실이 본인들의 희망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어떤 분들은 그때 막 화를 내고 막 다시는 우파 활동 안 하겠다 하면서 떠나버리는 분도 있고 저만 해도 예컨대 그 위안부 때문에 막 법정에 불려다니고 할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버티고 이겨내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저한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고 지금은 또 이런 일로 출연도 하고 뭐. 또 교수님한테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글쎄요. 일반 시민들 중에서 고생했다고 그렇죠. 저한테 네. 격려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보람을 느끼고 만약에 중간에 내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뭐 벌금 500만 원 내가 낼 수 있으니까 내버리고 말자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고마움을 또 제가 알게 되니까 더욱더 이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또 나한테 돌아오는 이런 리시프로컬한 그런 관계가 생기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최근의 역사를 겪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김무성, 유승민이 배신해서 그리고 타블렛 PC라는 게 막 최순실이 지금 변희재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타블렛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걸 들어가서 연설문을 고쳤느니 뭐 온갖 이상한 이유를 대서 탄핵을 시켜버렸잖아요. 나중에 손석희는 뭐 타블릿은 애초에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진실이 드러나고 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막 이용당하고 휘둘렸고 또 윤석열 대통령 경우도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홍장원이 메모니 뭐 말도 안 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서 시간이 쭉 가면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한동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지만 있지만 과거보다는 지금 이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생을 하면서 시간을 견디면서 봤을 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옳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그 일이 벌어지는 순간순간에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보면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저 때는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본인이 한 상황 판단이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장래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결단을 많이 내리신 분이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도자로 우리가 모시는 게 적절한 표현 지지하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안 맞으면은 본인의 생각과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안 맞으면은 그냥 화를 내서 짜증내서 확 떠나버리지 마시고 계속 지키면서 본인의 생각과 객관적인 상황이 맞는지 틀리는지 틀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계속 반성한다 그럴까요? 성찰하면서 삶을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포기하면 안 된다. 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유석춘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